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등 서울 곳곳이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전 세계 아미들은 서울로 집결했습니다. 서울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중정책을 비판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지방대학을 방치하면 지역이 공멸한다는 위기가 커지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연수원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관객수 조작 의혹을 받는 영화관과 배급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영화는 앞서 새벽 시간대에 표가 매진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미 증시가 1년여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달에 한 번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복지를 중시 여기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금 제 뒤로 남산 서울타워가 보랏빛으로 물든 모습 보이십니까? 세빛섬과 롯데타워, 반포대교도 보라 일색입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이 보랏빛으로 변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의 랜드마크를 이들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모두 물들인 겁니다. 이런 장관을 보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BTS의 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BTS 보랏빛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아미들이 서울로 집결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래피티와 슬로건이 내걸린 서울 용산의 하이브 사옥 앞은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찾았던 식당과 카페도 이른바 방탄 투어를 즐기는 아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Visiting all the places where they have been, it's amazing. I cannot explain how I feel, but And I'm very happy that I have been supporting them for as long as that. 활동 중인 가수로는 처음으로 기념우표도 발행됐습니다.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은 이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 쓴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빌보드 차트 석권부터 한국 가수로서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그래미 어워드 단독 공연까지 BTS는 K-팝을 그야말로 글로벌 주류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없었던 숱한 최초와 최다 기록을 깼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세계 변방에서 주류가 되는 길을 그야말로 개척했고 BTS 멤버들도 앞으로 10년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주 내내 최대 30만 명의 아미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불리는 BTS의 경제적 가치도 글로벌급입니다. BTS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국내 기업들도 BTS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라색 조명으로 꾸며진 BTS 10주년 포토존. 친구와 함께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 BTS 멤버 사진을 가져와 추억도 남깁니다. 저는 정국씨 팬입니다. BTS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말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이 백화점이 내놓은 한정판 BTS 티셔츠와 모자 등은 하루 만에 대부분 팔렸습니다. 2년 전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서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불렀던 BTS.
당시 입었던 무대 의상을 직접 보러 온 해외 팬들로 북적입니다. Many experience about BTS Festa 10th anniversary. I'm very happy. 자선 경매에서 낙찰받은 국내 업체가 10주년을 기념해 무대 의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때 무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장품들을 모으고 있다, 수집해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유통업체들도 BTS 팬들을 겨냥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 편의점은 BTS 생수와 햄버거를 내놨고 온라인 장보기 업체는 BTS 레시피를 공개하고 식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지는 BTS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올해까지 10년간 40조 원에 달한다고 전망하는 등 BTS가 K-팝을 넘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K-팝 스타의 활약은 국제 외교 무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단독 보도해 드린 대로 다음 주 파리에서 열리는 엑스포 총회 가수 싸이가 프레젠테이션 첫 발표자로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엑스포 유치전의 1번 PT 주자는 가수 싸이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에서 K 브랜드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 없다며 한국만이 세계를 춤추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I'm living in a dream and I'm living in a nightmare. Make a speech at the Oxford Union. This is kind of dream. But nightmare means about the next one. I gotta beat Gangnam Style. 우리나라는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대응하는 논리로 K 브랜드 파워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19일 프랑스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사절단도 현장에서 힘을 보탭니다. 각국 대표단 그리고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 뒤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서울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파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당한 파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여러분은 이 늦은 파면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는 3년 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교수로서의 직무만 정지시켰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도록 한 건데 당시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보류한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이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리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 입장이란 글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를 상대로 교원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와 함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파다합니다. 아직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본인도 적극적인 부인은 하지 않고 있어서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간판으로는 출마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1심까지 걸린 시간은 3년 2개월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김 판사는 준비기일에만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1년 4개월간 사건을 잡고 있다가 휴직했고 이후 새 판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하면서 판결은 하염없이 늘어졌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은 3년만 근무하는 관례를 깨고 김 부장판사를 1년 더 그 자리에서 근무하게 해 의도적 재판 지연 의혹도 샀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입니까? 지난달 25일부터 2심이 진행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조 전 장관에겐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 셈인데 조 전 장관도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난 뒤 없는 길을 가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친문계에선 총선의 악재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직접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늪에 다시 빠질 수 있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조국 출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여당 내부에선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대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하신다며 상호 존중 의지가 있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언급한 건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호 존중 의지가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관의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며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는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김근태 육군대장 등 예비역 장성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싱 대사 발언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예산이 남아돌아 22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상세히 비교해드렸는데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대학이 망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신경희 기자가 한 지방대학의 경우를 취재했습니다. 캠퍼스 정문을 들어서자 녹슨 통학버스 아래 산토끼가 취재진을 맞이합니다. 농구대는 바닥에 누워있고 건물 입구는 봉인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한 한중대학교의 정문 경비실입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쓰던 집기류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동해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중심 상권을 떠받치던 한중대. 학생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5년 전 폐교한 후 도시의 흉물로 변했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좀 저녁을 좀 다 다니는 것도 의심스럽고. 학생 2천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대학로로 불렸던 인근 청곡동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임대에 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해시 인구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어 8만 명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공매에 나온 학교 건물과 부지는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좀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해요. 지난 10년간 15개였던 대학 폐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런데 내국세 20%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교육청은 곳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배동에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딸린 연수원이 있는데 교직원 치유를 위해서 제2연수원을 짓겠다며 337억 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연면적 만여 평에 건물 5개 동, 숙박시설, 테니스장과 수영장까지 갖췄습니다. 지난 2002년 종로에서 확장 이전해 왔습니다. 종로에 깎아는 훨씬 비쌌죠. 그러니까 아마 좀 넓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337억 원을 투입해 또 다른 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앞서 2020년 제주 서귀포시에 평화 힐링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다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새로 지을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치유를 위한 숙박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직원의 치유와 회복력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숙박형 연수원이 설립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300억 원을 들여 용산의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도 건설 중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에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공무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적지 않게 파악됐는데 감사원은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4,5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한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 부지입니다. 개발업체는 부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목장 용지를 태양광 부지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지만 태양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태양광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업체 측은 2018년 12월 산업부 A과장에게 부탁해 A과장의 행시 동기이자 신재생 에너지 담당 과장인 B씨를 만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한 달 뒤 산업부는 이 태양광 시설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는데도 거짓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해당 업체는 이를 근거로 태양군으로부터 최종 개발 허가를 받았고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가 10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그 대가로 A과장은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B과장은 협력업체 전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스마트 계량기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는 평가서를 조작해 5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감사원은 한전을 포함한 8개 관련 기관에서 250여 명이 비위에 연루된 정황도 적발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역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일본 수산물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우리 것은 안전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답변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선 일본 총리냐고 따졌습니다.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서 의견을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다. 그거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여당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때문에 횟집들이 망하게 생겼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장한다면 그것이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두고 방탄민주당이라는 비난이 폭주하자 민주당이 이번에도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장관이 도발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논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죠? 오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방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제 본회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표결의 결과를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선을 넘었다고 발끈했습니다.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김영계 의원들도 계산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속내를 들키고 정국이 찔리니까 엉뚱한 핑계를 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돈봉투 리스트로 거론되는 야당 의원 20명 안팎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의원의 공소장에는 다른 캠프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친문계 의원들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당은 돈선거 파문의 악취가 새나가지 않도록 2중 3중의 방탄을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장연의 협력단체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하고 유세장에까지 동원됐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지회장 25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한 임원이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가입을 권유합니다. 다음해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자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2021년 9월에 민주당 후보 경선 때 선거인단 모집을 조직적으로 지시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몇 명씩 모으라. 장애인 부모연대는 지하철 시위를 주도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윤종술 공동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고 두 단체는 회원도 겹치고 여러 행사도 같이 추진하는 협력단체입니다. 이 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선거인단에 가입한 뒤 이재명 후보를 찍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며 각종 선거운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 요청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장애인 부모연대가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측은 선거운동에 동원된 적 없고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합법적으로 썼다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이미 수사 의뢰된 전장현과 함께 부모연대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영화관 찾을 때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는 분들 많은데요. 이 상위권에 링크가 돼 있어서 선택했다가 실망한 경우 있으셨을까요? 경찰이 관객 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빅3 영화관과 유명 배급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영화에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지 윤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봉해 20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비상선언. 송강호, 전도연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독 새벽 시간대에 매진되는 일이 반복돼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비상선언과 관련해서 무려 3만 건의 통합전산망 집계 오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흥행 순위 조작 혐의를 받는 영화 복합 상영관 3곳과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배급사와 영화관이 짜고 허위로 집계한 관객 수를 영상진흥위원회 전산망으로 보내 영화 관람객 순위를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영화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작 혐의에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아서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에요. 그동안 흥행 순위를 참고해 영화를 관람해온 관객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잘 신뢰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영화 비상선언 외에도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화 3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배우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전에는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2차례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뒷차 블랙박스에 남겨졌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올림픽대로 1차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 좌우로 휘청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차가 들썩이고 좌우로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고 내달렸고 잠시 뒤 또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위험천만 음주운전을 한 건 30대 배우 진예솔 씨. 차선을 넘나든 고개운전은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신호에 걸리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1시간가량을 운전하다 이곳에서 빨간 신호에 걸린 진 씨는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잠든 진 씨를 붙잡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진 씨는 밤 10시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강동구까지 약 18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은 입금 상태고 자세한 추후 조사 예정. 진 씨는 SNS를 통해 아니란 판단으로 큰 잘못을 했다면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진 씨는 2009년 연기자로 데뷔해 각종 드라마에서 주조연급으로 활동했고 최근엔 연극 무대에도 진출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 등으로 영세 상인 등 저신용자는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피해자들은 연간 5,000% 이자 지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입니다. 40대 A씨는 금융권 연체자도 조건 없이 대출해준단 말에 속아 4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빚은 1년 만에 6억 9천만 원까지 불었고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출 조직원들은 A씨의 쌍둥이 자녀 사진을 보내며 살해 위협까지 했습니다. 애들이 인큐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인데 그걸 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보내서 해세어나자마자 죽을 거라고. 29살 B씨 등 123명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연 5,000%의 이자 장서로 500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131명은 취업 준비생부터 주부, 영세업자 등 모두 저신용자였습니다. 연체 이자는 시간당 5에서 20만 원씩 올랐고 30만 원이야? 오전까지만 10만 원이었고 이제 오후 지났으니까 깎아보기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자와 가족, 직장 동료까지 괴롭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유산과 이혼 등으로 고통받는 동안 일당은 월세 1,800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며 호사를 누렸습니다. 총책 같은 경우는 일일 수익이 현금 한 1억 정도 예상되고요. 이사금은 4천만 원 이상, 고가의 외제차, 아니면은 도박, 유흥비. 경찰은 B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3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SNS가 젊은 층 사이에서 과시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 연계선상에서 봐야 할까요? 명품 상표가 찍힌 쇼핑백과 상자, 고가 양주병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아닌 포장일 뿐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비자 탐사대 송민선 기자가 이 세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방한 진열대에 수입 명품 브랜드 포장재가 가득합니다. 프랑스 명품 구두 상자에 장신구 보관 주머니, 스위스 명품 시계 상자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품 포장재지만 열어보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런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엔 비슷한 매물이 넘쳐납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종이 쇼핑백이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포장 박스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거래됩니다. 제가 원래 5만 5천 원인데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근데 이거 올리면 많이들 연락 와요? 네, 연락 많이 와요. 남자분들도 사가지고.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SNS에 명품 관련 인증샷을 올리고 명품 브랜드 포장 박스를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포장재 중고 거래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품 고가품은 갖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다 보니 포장재인 쇼핑백이나 상자라도 구매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겁니다. 제품이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쇼핑백이나 더스트백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싶은. 최근에는 위스키 등 양주를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양주의 공병까지 중고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카페 같은 데 이제 나오잖아요. 인테리어 소품 쓰신다고 5만 원 하는 것도 있고 1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명품 고가품 포장재 중고거래 열기를 놓고 일각에선 SNS 등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지나친 과시욕이 빚어낸 이상구매 현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카라멜이나 콜라 같은 거 물에 섞어서 넣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약간 과시도 하시더라고요. 경기 침체 속 상대적 박탈감이 반영된 소비 행태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 소비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젊은이들이 명품을 살 수 없으니까 그 껍데기를 소비하는 오픈 현실이다. 욕망과 현실이 교묘하게 접점을 이루며 명품 껍데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민선입니다. 미국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 한미 증시가 1년여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1년 뒤에는 코스피 3,000을 회복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번엔 시장 참가자 4명 중 3명이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와 고용 상황을 잠시 지켜볼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양호하게 나오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650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6월 이후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년 뒤 코스피가 현재보다 22%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도 1,27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물량이 떨어졌다가 지금 3월, 4월에는 소폭 마이너스 0.3 그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증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조를 반영할 때 현재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적이에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근원 물가가 더디게 둔화하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나들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다가 분양가와 실거래가가 비슷해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는 8억 8천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슷합니다. 취업자들이 분양가를 좀 높게 받았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속으로 분양이 될까? 보통 청약은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데도 최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분양한 서울 외곽 지역의 다른 아파트들도 시세와 분양가가 비슷해 흥행이 우려됐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가 혜택이 없는데도 수요가 몰리는 건 내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가 더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년 지난 시점에서 분양가가 딱 60% 올랐어요. 나올 구석이 없어요. 이게 서울에 나오면 일단 지역이 흥행하고 보는 겁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도 청약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시장 회복이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워라밸이란 단어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3과 1의 균형을 말하죠.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연봉의 높고 낮음보다 정시퇴근, 휴일 보장 등을 중시 여기는 것이기도 한데요.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직장인 문화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가 주축이 된 한국 사회. 젊은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과 후 시간 활용이 직장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요즘은 유연 근무 같은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유롭게 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MZ세대들은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직장 선택의 가장 큰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과거 직장인들이 중시했던 급여나 정년 보장보다 워라밸이 최우선 조건인 겁니다. MZ 직장인들의 요구에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이어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데 한 달 필수 근무 시간만 채우면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SK 계열사들도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금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 제약이 없는 근무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업무 영역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유연 근무제.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가해자가 출소한 뒤에 피해자를 보복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이사간 집 주소는 물론이고 주민번호까지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데요. 이 출소 뒤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네, 사건 당시에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는 이 범죄 경위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이 검사와 피고인만 해당돼서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뒤에서야 사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이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같은 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가 무서워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합니까? 네, 실제로 이 민사소송 과정이나 형사 배상명령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보니 이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아예 소송 제기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 소송을 좀 취하해주면 안 되냐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 같은. 소송을 진행한 뒤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주민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 6,700건에 이르는 신청 건수 가운데 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해 협박 때문에 변경한 건수는 1,200여 건으로 이 5명 중에 1명 꼴이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심각하군요.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죠. 그동안 법 개정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4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이 소장의 신원 정보를 가리도록 하거나 소송 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또 판결문에 실명이나 실거주지를 적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발의만 됐을 뿐 몇 년째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부를 지우거나 가린 뒤에 제출할 수 있고 또 일본에서는 소송 기록 중 사생활 정보는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범죄나 가정폭력은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법원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예, 이런 일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죠. 한국에는 유예 조치가 적용돼서 중국에서 미국산 장비를 쓸 수 있었는데 미국이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 China leading the world, supply chain back to the United States like semiconductors. 중국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又压盟友限制对华半导体出口，这不是典型的经济胁迫吗？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행히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계속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정부와 기업의 설득 끝에 미국 측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생산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고. 다만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로 수출 규제 예외 조치가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빠를 잃은 세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책을 출판해서 유명해진 미국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엄마이기도 한 작가가 아빠를 잃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쓴 글인 것으로 전해져서 감동은 배가 됐는데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이 남편에게 치사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출간된 동화책 당신은 나와 함께 있나요?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33살 코오리 리친스가 고인을 추모하며 아빠 잃은 세 아이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역 방송 등에 알려지며 금세 유명세를 탔습니다. He was 39. It completely took us all by shock. 그런데 2달 뒤 검찰은 코오리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코오리가 남편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가 넘는 펜타닐을 몰래 넣어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코오리의 휴대전화에서 펜타닐 치사량과 생명보험금, 호화로운 감옥 등을 검색한 흔적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과거에도 약물 살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더 강력한 약물을 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편 몰래 사망 시 26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have watched as Corey has paraded around portraying herself as a grieving widow and victim while trying to profit from the death of my brother. 코오리의 변호인 측은 보석 심리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발레 영화의 고전 분홍씨는 현실과 환상을 오갑니다. 빨간 구두의 마력에 이끌린 발레리나가 끝없이 춤을 추다 구두를 벗자 숨을 거둡니다. 공포 영화 분홍신, 아이유의 분홍신까지 모두 안데르센 잔혹 동화에서 주제를 따왔습니다. 유혹을 못 이기고 빨간 구두를 산 소녀가 춤을 멈추지 못해 결국 발목을 자른다는 이야기죠. 헛된 욕망에 무릎 꿇었을 때 운명이 내리는 보복이 섬뜩합니다. 젊은 시인이 해주에서 바다를 건너 공산 치하를 탈출합니다. 사공이 조심조심 노저갈 때 누군가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회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시인의 사무친 고백은 죄의식이라는 문학적 업보로 남았습니다.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연못에 비친 달이 탐났습니다. 500마리가 서로 손과 꼬리를 붙잡아 달을 건지려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져 몰사하고 맙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탐욕을 꾸짖는 불교 이야기죠. 혹시나 했으니 역시나였습니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켜 방탄 정당의 오명을 또 한 겹 자초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4명에 이르는 자기네 의원 체포동의안을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딱 1명, 국민의힘 의원만은 가결시켰습니다. 대표 취임 전엔 21대 여야 3명 체포에 모두 동의했던 것과는 판이합니다. 그 분기점에 바로 이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 이래 민주당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을 바꿨습니다. 1, 2심에서 유죄가 나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벌써 10달째 방탄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더니 스스로 그 뒤에 숨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졌고 돈봉투에 김남국 코인 파문까지 터지자 민주당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는지 통렬히 반성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대표가 추대한 혁신위원장은 악성 음모론자이자 이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4명째 체포동의안마저 퇴짜 놓았습니다.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게 다 빈말이었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쯤이면 도덕 실종이 아니라 도덕 파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사마귀가 눈앞에 매미를 노립니다. 그런 사마귀를 저 하늘 위에서 꾀꼬리가 노리고 있죠. 당장 이득에 정신이 팔려 정작 재죽을 줄은 모르는 겁니다. 위에서 훤히 내려다보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민주당은 애써 잊고 싶은 모양입니다. 6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불
물씬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집을 나설 때 우산을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밤까지도 해당 지역들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동쪽 많은 지역으로는 최대 60mm까지도 내릴 수 있겠는데요. 일부 경북 내륙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오지 않는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들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울산이 18도, 낮 기온은 서울과 여수가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는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